2015년 구글에서 개발한 알파고는 유럽의 바둑 챔피언 파누를 꺾었습니다. 이것에 자신감을 얻은 구글에서는 세계를 제패하기로 마음먹었는데요. 인간계 최강자에게 도전하는 AI로서 당시 바둑계 최강자였던 한국의 이세돌 선수에게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한화로 약 11억 원의 우승 상금, 인공지능 대 인간의 대결에 전 세계의 이목은 집중되었죠. 그런데 치열한 경기가 될 것이라는 사람들의 기대가 무색해질 정도로 알파고는 이세돌 선수를 상대로 압도적인 기량을 뿜어내며 초판 3연승을 달성, 오전 3선승의 규칙에 따라 우승을 확정하게 됩니다. 그동안 인간만의 영역이라고 생각했던 바둑에서 인간의 정점에 달했던 이세돌 선수가 인공지능에게 패배하자 전 세계인들은 그야말로 충격에 빠졌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세돌 선수는 네 번째 경기에서 알파고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어냅니다. 이미 패배가 확정된 상태에서의 첫 승리, 그리고 알파고가 은퇴할 무렵 달성한 총전적 74전 73승에서 유일하게 1패를 안겨준 경기가 되었기에 이때 당시 이세돌 선수의 경기 퇴장 모습은 한국 바둑계에서 전설로 남게 되었죠. 중국에서 유래한 바둑은 한국과 일본 등에 전해진 이후 단순한 놀이문화에 불과했었지만 일본이 제도적으로 바둑을 발달시키기 시작하면서 상금이 걸려있는 스포츠 장르로 발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같은 바둑 문화권에 있는 한국과 중국보다 월등한 실력을 보였는데요. 1970년대부터 80년대 초반까지는 일본의 선수들이 세계 1위부터 10위까지 모두 석권할 정도였죠. 이후 87년까지는 중국이 치고 올라오면서 일본과 중국의 바둑이 세계 바둑을 양분하였습니다. 한국 선수들은 단 한 명도 10위권에 들지 못하였기에 한국 바둑은 그야말로 찬밥 신세를 당하고 있었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1988년 대만의 부호였던 잉창치가 개최한 제1회 응시배 세계 프로바둑 선수권 대회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심지어 이때 대회 측에서는 중국에게 4명, 일본에게 6명, 대만에게 3명의 출전권을 주었으나 한국에게는 미국, 호주와 동일한 단 1명만의 출전권을 주면서 한국 바둑을 거의 듣보잡 취급하였습니다. 당시에 유일한 한국 참가자였던 조훈현 선수는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홍콩에 가서 비자를 받고 대회 장소인 항저우까지 비행기를 몇 번이나 갈아탔어야 했는데요. 그만큼 한국이 중국과 일본에게 있어 기본적인 배려 대상도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이 대회에서 대한민국이 1위를 차지하는 반전이 벌어졌습니다. 당시 엄청난 기량을 보여주며 당연히 1위를 차지할 거라 생각했던 중국의 자랑 예위이핑으로부터 한국의 조훈현 선수가 대역전 우승을 거둬낸 것인데요. 이에 중국과 일본은 패닉 상태에 빠졌고 한국에서는 바둑 역사 최초로 카퍼레이드를 벌이기도 했죠. 이때의 사진은 한국 바둑 역사에 한 획을 긋게 되었습니다. 이후 탄력을 받은 한국 바둑은 빠르게 세계 순위권을 장악하며 일본과 중국을 몰아내고 바둑의 최강자로 군림하게 됩니다. 특히 1990년 15살의 나이에 세계 1위로 올라선 이창호 선수는 2위와 압도적인 격차를 보여주며 10년 이상 왕좌에 머물렀죠. 하지만 이랬던 한국의 바둑은 2004년 농심 신라면배 세계바둑 최강전에서 위기를 맞이합니다. 한중일의 프로바둑 기사가 5명씩 출전하여 팀대항으로 실력을 겨루는 방식이었는데 당시 한국에서는 유창혁, 최철한, 이창호의 라인이 상당히 강력했기에 우승은 할 수 있을 거라는 평을 받고 있었죠. 하지만 예상과는 다르게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한국의 프로기사들이 줄줄이 박살나며 마지막 라운드에 접어들었을 때에는 단 한 명의 선수만 남게 되었습니다. 세계 1위의 이창호 선수만 남은 것인데요. 일본에서는 2선수, 중국에서는 3선수가 남아있었기에 이창호 선수가 마지막 라운드에서 우승을 하기 위해서는 무려 5명의 선수를 연달아 이겨야 하는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때문에 당시 중국의 언론에서는 세계 1위 이창호를 박살낸다며 기사를 도배했었고 이창호가 우승할 확률은 3%도 안 된다며 조롱했었죠. 실제로 당시 이창호 선수는 앞서 진행됐던 대회에서 중국 선수에게 패하는 모습을 보였기에 한국의 바둑계와 언론에서조차 이번 대회만큼은 이창호 선수가 우승을 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가졌었습니다. 특히 마지막 라운드에 진출한 일본 선수들은 소속만 일본 기원일 뿐이지 중국 국적의 선수들이었고 경기 또한 중국의 상하이에서 진행될 예정이었기에 경기의 구도는 5명의 중국인데 1명의 한국인이 되었습니다. 이에 중국 선수들의 자신감은 하늘을 찔렀고 그러한 그들의 모습은 경기장을 향하며 웃음꽃을 피우는 이 사진을 통해 확인할 수 있죠. 이에 반해 이창호 선수는 유일한 한국 선수였기에 쓸쓸하게 혼자 경기장에 입장하는 사진이 찍혔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대국인 러시아 선수와의 경기에서 이창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두 번째 대국인 장쉬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연달아 세 번째 대국인 왕레이 선수와의 경기에서도 압도적인 기량 차이로 184수 만에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때부터 경기장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는데요. 멘탈이 무엇보다 중요한 바둑에서 단 한 명밖에 남지 않은 한국의 선수가 중국과 일본의 연합을 상대로 3연패를 거두었기 때문입니다. 경기장에는 설마 한국이 5연패를 거두는 것이 아닌가 라는 어처구니 없을 정도의 수군거림이 흘러나오기 시작했는데요. 일본 팀의 주장인 왕밍단과의 네 번째 대국에서도 이창호 선수가 승리를 거두게 됨으로써 경기장에는 정적만이 남게 되었습니다. 이제 정말 1승만 한다면 말도 안 되는 한국의 우승이 정해지는 상황. 이창호 선수는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다섯 번째 경기에서 왕시 선수로부터 승리를 얻어냈습니다. 중국 상하이에서 혈혈단신으로 5연승을 하여 우승을 얻어낸 임팩트. 이로 인해 이 사건은 상하이 대첩으로 역사에 남게 되었고 중국에서는 이창호 선수를 바둑의 신이라며 숭배하였습니다. 이 말도 안 되는 한국의 대역전극은 앞서 촬영된 이창호 선수의 복도씬을 전설적인 사진으로 남게 하였고 10여 년 후 방영된 한국 드라마 응답하라 1988에서는 이 사건을 오마주하기도 했죠. 이후 세계바둑은 한국과 중국이 제패하는 구도를 이어갔고 현대바둑의 종주국이라고 불리는 일본은 빛을 잃어갔습니다. 상하이 대첩에서도 볼 수 있듯이 일본은 중국인 실력자를 일본 소속으로 만들어 동아시아 바둑 3국의 위치를 간신히 유지해왔죠. 사실 그 전에 일본 바둑이 세계 1위를 차지할 때에도 전세계 랭킹 1위였던 선수는 한국 국적의 조치훈 선수였는데요. 어릴 때 일본으로 유학가서 일본 기원에 소속이 되었던 조치훈 선수는 11세에 프로기사가 되고 20세에 첫 타이틀을 따내며 일본 바둑계를 놀라게 했었고 당시 일본 바둑의 최강자였던 후지사와를 상대로 후지사와 선생님의 타이틀이 이걸로 마지막이 될 걸 생각하니 안구에 쓰나미가 몰려옵니다 라는 역대급 멘트를 날리며 승리를 거둬 일본 바둑의 전설이 되었죠. 현 시대에는 일본 선수들이 어릴 때 바둑을 배우기 위해 한국으로 유학을 오는데요. 일본에서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하는 신동이라며 극찬을 받는 바둑 신동 나카무라 스미레가 한국에서 유학을 하다가 2018년 한국의 어린이 명인전에서 이주영 어린이에게 16강에서 패하면서 눈물을 보인 사건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2019년 현 시점에서 한국은 전세계 10위권에서 단 2명만 이름을 올릴 정도이고 한국으로 유학을 왔던 일본인들조차 기량을 키우고 나면 지원이 탄탄한 자국으로 돌아가 활동할 정도로 한때 빛났던 한국 바둑의 명성은 발해가고 있는데요. 바둑에 대한 관심이 점점 떨어짐으로써 선수의 수가 줄어들고 있고 대회와 기원에 대한 후원도 줄어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6년 이세돌 선수와 알파고의 경기로 인해 바둑에 대한 관심이 반짝 상승하기는 했었지만 그것에 따른 지원이 미비하여 그 관심은 다시 식어가고 있죠. 최근에는 이세돌 선수가 한국의 바둑 AI인 한돌과의 경기를 은퇴 경기로 삼음으로써 다시 바둑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기도 했는데요. 이것이 한때 세계 바둑을 제패했던 대한민국의 바둑에게 르네상스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퍼플튜브였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능력이 있다면 어느 누구든 찾아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한국이 보여줬습니다. 최근 한국의 백신에 대해 말이 많았는데 이는 기후에 불과하다는 것을 한국의 저력으로 보여주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관련 생산 능력의 힘입니다. 한국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에서 강력한 통제 및 시민들의 협조 등을 통해 체계적인 방역 국가로 떠올랐습니다. 특히 인구 밀도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 중 하나라는 점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되며 더욱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국은 백신 보유 관련 등에서 다른 국가들과 비교되면서 일부 언론들과 시민들의 많은 우려를 불러오기도 했었습니다. 또한 이에 질세라 일본도 자국의 사정은 돌아보지 못한 채 자신들은 백신을 확보했는데 한국은 그렇지 못하다고 언론에서 부정적으로 다루기도 했죠. 하지만 이는 한국의 능력 앞에서 쓸데없는 걱정이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현재 백신 중 가장 많이 언급되는 모더나 백신 회사가 한국에게 손을 내민 것입니다. 그것도 한국 기업들의 능력을 절실히 필요하다는 입장과 함께 말이죠. 오늘은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9일 청와대가 공식 브리핑을 통해서 이런 발표를 했습니다. 대통령이 직접 모더나의 대표 화상 전화 통화를 가졌다고 밝히며 우리나라에
2천만 명 분량의 4천만 도즈 백신을 공급하기로 합의했다라고 말입니다. 이는 기존에 우리나라와 모더나가 계약 협상을 통해 추진하던 2천만 도즈보다 2배 늘어난 것입니다. 원래 코로나 백신은 2회 접종이 원칙입니다. 그렇기에 2천만 도즈면 1천만 명이 접종할 수 있는 분량이었습니다. 또한 자연스럽게 늘어난 구매 물량 확대로 가격 또한 인하될 것이라고 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가장 중요한 공급 시기 또한 단축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습니다. 당초 모더나는 3분기부터 한국에 백신 물량을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이를 좀 더 앞당기기 위한 추가적인 노력을 하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모더나가 한국과의 관계에서 더욱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한 모더나는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가능한 한 빨리 대중에게 백신을 공급하겠다는 한국 정부의 목표를 지원하려고 한다. 제한된 협의 조건에 따라 2021년 2분기에 배포를 시작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미국도 일반 대중이 접종을 하려면 3분기나 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은데 한국이 2분기에 접종을 할 수 있다면 방역 모범국가의 현 지위를 유지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한국은 현재 백신을 넘어 치료제까지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는 코로나 상황을 극복하는 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함께 한국 정부는 발빠르게 미국과도 협조에 나섭니다. 30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정 청장과 파우치 소장은 29일 화상으로 만나 양국의 코로나19 상황 및 대응 경험을 평가하고 백신, 치료제 관련 기술 협력 및 공동 임상 연구 등 감염병 분야에서의 연구 협력 등을 논의하기도 했죠. 미국의 파우치 소장은 한국은 국민들이 정부 방역에 일관되게 협조하는 반면 미국은 50개 주마다 주 정부의 대응과 국민 협조의 차이가 있어 방역에 어려움이 있다고 전하며 한국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야 함을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모더나와 미국 등이 한국과 협조를 하기 시작하는 상황에서 궁금증이 들 수 있습니다. 현재 세계 각국이 백신을 확보하려고 노력 중인 상황에서 왜 갑자기 모더나는 한국에게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가오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모더나는 바이오 벤처 회사로 연구 개발 기술력은 매우 뛰어납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요를 맞추기에는 문제가 없다고 평가되나 벤처로 시작한 만큼 현재 세계적인 수요를 감당할 정도의 대량 생산 능력이 부족한 것이 지적되곤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위탁 생산 시설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은 최적의 조건을 가지고 있는 국가로 모더나의 입장에서는 함께 해야 하는 국가로 판단이 된 것입니다. 바로 한국 기업들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 능력이 세계 2위 수준에 위치해 있기 때문이죠. 모더나 입장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능력을 통해 백신을 충분히 공급할 수 있는 힘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에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위탁 생산 제약회사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사태를 맞아 화이자를 포함한 글로벌 제약사들이 한국의 기업들에게 위탁 생산을 요청할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모더나가 처음으로 한국을 통해 의사를 타진하면서 본격적인 생산이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번 대통령과의 화상통화에서 모더나 CEO는 이에 대한 의사를 제안했다고 전해졌죠. 그는 모더나 회사에 대해 생산 역량이 부족했는데 한국이 백신 위탁 생산을 하면 대규모 생산 능력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까지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모더나 백신을 위탁 생산 담당하는 기업은 어디가 될지 궁금해집니다. 아직 확실하지는 않지만 업계에서는 GC 녹십자, 한미약품, ST팜 등이 유력 후보로 거론됩니다. 현재 GC 녹십자는 전염병 예방혁신연합과 시설 사용 계약을 체결한 상태인데요. 이 계약은 예방혁신연합과 이를 지원하는 개발사가 백신 개발에 성공하면 녹십자가 5억 회 분량을 생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원 개발사 중에 모더나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계약에 따라 녹십자는 2021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전염병 예방혁신연합이 지정한 코로나 백신을 생산할 예정입니다. 한미약품도 유력합니다. 이미 2년 전 2만 리터의 미생물을 배양하고 정제시설이 있는 바이오 플랜트를 완공했는데 이곳에서 연간 최대 10억 회분의 백신 생산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ST팜입니다. ST팜은 모더나의 리버 핵산 방식의 백신을 합성할 때 필요한 핵심 기술을 갖고 있고 약 2만 회분 생산이 가능한 시설도 갖췄습니다. 이 밖에도 미생물 배양 시설이 있는 LG화학, SK바이오사이언스, 바이넥스 등이 모더나 백신 위탁 생산을 맡을 수 있는 업체로 꼽힙니다.
다만 삼성 바이오로직스는 리보 핵산 방식의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시설이 없어 위탁 생산을 하기 어려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만 추후 상황을 지켜봐야 할 듯합니다. 한 가지 더 한국에게 희소식이 있습니다. 현재 백신계에서 일명 끝판왕이라고까지 불리는 미국의 노바백스 백신이 미국에서 본격적인 대규모 임상 3상 시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이는 현재 국내에서도 위탁 생산되고 있는데 예상대로라면 내년 1분기에 상용화될 것이고 국내에도 도입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효능이나 유통, 부작용 면에서 최고 평가를 받아온 미국 노바백스의 코로나 백신은 일명 끝판왕이라고까지 불리고 있죠. 노바백스 백신은 지난 10월 사이언스에 발표된 논문에서 인체 세포와 동물 대상 실험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모두 없애는 탁월한 효과를 보였다. 다른 백신처럼 바이러스가 인체 다른 곳으로 퍼지지 못하게 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복제를 막았다. 이러면 코로나 예방과 함께 전염도 차단할 수 있다 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백신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인정받은 것은 한국의 의약품 위탁 생산 능력을 세계에 인정받은 결과라고 보고 있습니다. 현재 한국은 치료제에도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식약처가 셀트리온이 개발한 코로나 치료제 레키로나주에 대한 허가 심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집니다. 식약처는 40일 이내 허가 승인 절차를 마칠 계획이죠. 허가 승인이 완료되면 국내 기업이 개발한 첫 코로나 치료제의 접종이 1월 중 시작될 수도 있다는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원래 180일 이상 걸리는 허가 심사 기간을 40일 이내로 단축시켜 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유럽 등에도 긴급 사용 승인 획득을 위한 절차에도 빠르게 착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하니 백신과 함께 치료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렇게 한국의 백신과 관련된 부분은 상황이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상당히 심기가 불편한 국가가 있었습니다. 바로 옆나라 일본입니다. 한국의 방역 성공은 언제나 일본과 비교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항상 한국의 모든 것을 일거수일투족 바라보고 있었죠. 한국의 잘하는 부분은 축소 보도하고 조금의 잘못된 점들은 더욱 크게 비교하여 자신들의 장점을 부각시키곤 했습니다. 마스크는 한국이 아닌 일부러 먼 베트남에게 주문 생산한 것을 사용하고 한국에서 전문적으로 시작했던 드라이브 스루 검사 방식도 필요 없다고 정부 차원에서 거부하다가 결국에 필요하니 독일에서 배웠다고 언급했죠. 당시 독일에서 시행하고 있던 드라이브 스루는 한국에서 배워간 것인데 참 피곤하게 상황을 만들곤 했습니다. 이번 백신에서도 그들은 여지없이 행동을 취합니다. 일본 언론에서는 일본인 모두가 맞을 수 있는 코로나 백신을 확보했고 조기 접종 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에서는 백신 확보에 실패했다며 K방역으로 위세를 떨치는 한국의 위상이 떨어지고 있다는 식의 보도를 냈었죠. 특히 한국의 첫 백신 접종 시기에 대해서 빨라야 내년 3월이다라며 한국이 일본에 백신 한일전에서 패했다는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죠. 그렇기에 이번 한국의 상황을 보면서 한편으로 가슴이 매우 쓰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번 한국과 모더나의 관계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크게 일본에서 보도된 것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역시나 한국의 잘하는 부분은 어떻게든 감추고 싶어하는 것이 보이는 행동이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한국이 현재 보유한 능력은 한국에게 좀 더 나은 미래를 가져다 줄 것으로 판단되며 더 나아가 세계에도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한국 기업들의 능력에 감사를 드리며 이 난관이 빠르게 회복될 것을 믿습니다. 이상 이슈트래커였습니다. 끝까지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